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F4 중에서 금융위원장이랑 하는 총재 정도는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최근에 오면서 하는 총재는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말은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데 행동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시한 방법조차도 사실상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데, 본인이 그 전에 했던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이야기인데다가 굉장한 상승론자의 방법을 차용해가지고 한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부채가 잡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게 만들 수 있지만 그건 수치만 그런 거고, 그래서 무슨 해법을 냈고 이게 왜 잘못된 이야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한 한은에서 신가계부채 해법이 내가 산 아파트를 사지 말고 투자하자. 주담대 같은 경우는 채무를 하고 소유 및 거주를 하는 거지만 요 한국형 뉴리츠를 통해서 리츠에 투자를 하고 소유를 한 다음에 사는 사람 따로 있고 배당받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비율별로 받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1억 원 출자하고 월 250만원씩 내면 33평 주택에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즉 서울에 33평 주택에 거주하면서 1억에 250 월세를 내고 산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누구의 의견이다? 김 교수님,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는 그 김 교수님입니다. 8에서 10년 후에 서울 집값은 무조건 올랐다. 기존 전월세로는 자산 축적이 안 된다. 전월세는 임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츠 주식에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 모형이다. 그렇죠. 연예인들은 세액공제라도 되는데 요거는 세액공제는 안 되겠죠. 그러면서 저 교수님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이창용 총재가 직접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부동산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대출 규제나 금리 조정만으로 디레버리징을 추진해 나가기 쉽지 않으니까 리츠를 활용해서 주거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 누증을 완화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거 누가 봐도 굉장한 개소리죠. 서울에 예를 들어 33평 1억 가지고 출자해서 살려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한 10억짜리 아파트는 되겠죠, 지금 집값으로 따지면. 그러면은 10명이 1억씩 투자해가지고 그중에 1명이 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명은 요 250만원 가지고 배당 먹는 거죠. 월 250이면 연 얼마예요? 3천? 9억에서 3천이면요 수익률 몇 프로예요? 대략 3.3% 정도 되네요. 배당이 저 정도가 되는 거고 여기서 집값이 오를 거니까 추진을 하자, 이런 느낌인데, 주담대를 받아서 이자로 월 250만원씩 내느냐, 집 사서 9억을 받은 다음에, 아니면은 민간 대출인 셈이죠. 나한테 투자한 거 아니에요. 1억씩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사적 대출로 받은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갚느냐,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책정할 때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 안팎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랑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200% 가까이 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죠? 전세보증금이라는 사적 대출이 가계부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즉 가계부채에 포함되는 대출, 이것을 가계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로 만들어서 가계부채 증가세만 축소시키는 거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숨겨진 부채인 만큼
오히려 더 관리하기가 위험해질 수가 있죠. 그다음 두 번째로 뭐예요? 1억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못했었는데 투자를 하게 만들겠다. 소액인 자금마저도 부동산에 넣겠다. 근데 이창용 총재가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에 대한 지나친 자금 쏠림은 금융위기를 가져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가지고 서울에 갭투기도 못하죠 이제. 그러니까 1억 가지고 이제는 갭투기도 못하니까 1억씩 모아가지고 원기옥 만들어서 리츠로 투자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집어넣자.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나라 주식 저평가 왜 받았냐, 다 부동산에 자금이 쏠려서. 이창용 총재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여러 번 하지 않았어요? 부동산에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내수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더 집어넣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것도 건전하게 드러나는 가계부채가 아니라 투자와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부채가 아닌 것처럼 숨기는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즉, 집값 잡을 생각 없고 가계부채는 수치만 축소시키겠다. 은행에 빌리는 대신에 리츠를 통해서 모은 개인 돈으로 빌리는 형식으로 가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방안을 제시한 분은 누구다? 슈퍼사이클을 원하시는 그분이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018년 9월 이후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다 진입한 이유는 시공비가 계속 올라가고, 요거 시공비 요즘에 떨어지고 있는데 올리는 거죠 그냥. 지금 원가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인건비 탓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노조 이야기했더니 또 막 죽자고 물어뜯는데, 저는 노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노조에 잘못된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는 인간들 이야기를 하는 거지. 불법적으로 해가지고 그 노조 하는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뒷돈 챙겨먹는 인간들이 있어요. 인건비가 비싼 이유는 이런 짓거리 때문이죠. 거의 근로계약서로 끼워 먹으니까 인건비가 비싸지는 거지. 그 다음에 임대료 상승. 임대료는 무조건 올라간다는 잘못된 인식이죠. 임대료는 지금 거품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부 족같은 소리. 근데 요것만 가지고 슈퍼사이클이 되느냐? 말씀드렸지만 비정상적인 시공비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인건비도 건설업이라고 특별히 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인건비보다 분양가가 더 올랐어. 시공비나 저런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부죠. 일부인데 분양가를 더 올리려고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임대료 같은 경우는 지금 역전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군데는 호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공급 부족은 맨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게, 지금 매매는 전세든 월세든 매물 다 늘어나고 있는데 무슨 공급 부족 같은 소리냐.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을 만들기 위해서 소액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 유입시키는 것을 이제 하는거 공모해서 하고 있는 거다. 지금 투기를 부추기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만들려는 세력이랑 결탁해서 하는 총재가 결탁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말로만 가계부채 잡겠다,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잡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꾸역꾸역 쑤셔 넣으려고 하는 꼬라지 봐라. 차라리 금감원장이라든가 국토부 장관처럼 대놓고 투기해라라고 해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저거는 완전히 앞으로 호박씩 가고 잡겠다 해놓고서 뒤통수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고 해놓고서 금리 인하는 실기 아니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부채가 엄청나게 쌓였고, 이걸 계속 돌려막기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는요, 디레버리징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한 거품을 줄여야 돼요. 결국에는 잘 생각해보면 어때요? 우리나라가 부동산 공화국이 돼가지고 외국인들이 단타 투기만 하고서 우리나라한테 빼먹을 것만 빼먹고 개미들 빨아먹고 빠지고 실질적으로 회사에 투자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건요, 부동산 거품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까부터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집값 상승, 이것 때문에 가계부채 늘어나고 출산이 안 된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으면은 집값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내야 되는데, 이 집에서 어떻게든 적은 돈으로도 투자를 하고 어떻게든 또 거주할 곳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이런 방법을 내는 건요, 나라를 망국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물론 예측대로 될 수가 없어요.
부동산 투자하는 이유는요, 다주택자들은 투자 목적으로 많이 보지만 실거주로 사는 사람들, 1주택자가 굉장히 많죠? 주택 보유자 중에서는? 그러면 저 10명이 다 저 집에 들어가려고 할 텐데. 딴 데 살면 주거비가 많이 드는데. 저대로 될까요? 그냥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 집어넣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투자 모아가지고 돈 모아서 건물 지으면은 건설사들 돈 되고 PF 뭐 이런 상황 시장도 어느 정도 타파할 수 있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지? 그런 것일 뿐이에요. 사실상 지금 뭐 말은 저렇겠지만 현실성이 크진 않죠? 1억에 250 내고서 살기도 쉽지 않고 그래가지고 집값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1억 투자해가지고 그 지분만큼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250씩 몇 년씩 내야 되는데 10년 뒤에 집값 올른다고 하면은 1년에 3천이면 10년이면 3억이에요. 집값 올라봤자 4배로 올랐겠어요? 주거비가 엄청 많이 드는 월세 중에 하나인 거지. 부채만 축소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부채 축소시켰네 에헤라디야 하고 있고 나라 경제는 더 갉아먹는 짓거리 하는 거지. 그리고 사실상 현실성도 없고. 그래서요, 우리는 그것까지는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 하는 총재가 본색을 드러냈고 확실히 집값을 말로만 잡으려고 했던 거다. 그러니까 하는 총재도 그렇게 행동하고 금감원장, 국토부 장관, 심지어 뭐 대통령까지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잡으려고 해서 잡는 사람은 없어요. IMF는 김영삼 대통령이 터뜨리고 싶어서 터뜨렸냐?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명박 정부에서 터뜨리고 싶어서 터뜨렸어요? 부추기려고 했지만 터져서 무너지니까 어쩔 수 없이 무너졌던 겁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시면요. 저렇게 노골적으로 나올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험해졌다. 경매도 역대급이고 매물도 역대급이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색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만큼 시장이 위험해졌고 이미 여기 와가지고 언제 떨어져요? 이미 떨어졌어. 이미 실거래 가격 지수는 떨어졌는데 개같은 지수를 측정을 개판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떨어졌다는데 계속 올라간다는 지수를 내고 있으니까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것일 뿐이고 내년에도 뭐 1분기 정도야 반짝할 수는 있더라도 풀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정부가? 은행이 다 떠안아야 되는데 은행별 DSR 들어가죠. 얘랑 지금 상충되는 방안을 내고 있는데 상충되는 방안을 내고 있는데 둘 다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지금 그런 상충된 정책이 집값을 내년에도 부양할 수 있겠냐. 이미 역전세안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